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2부 풍운의 영원성 뜨는 별과 지는 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6년 1월 23일 후금의 16만 대군은 얼어붙은 유화를 단숨에 건너서 영원성까지 쳐들어오게 됐죠. 당시 이제 영원성에는 원숭아니 이제 수비를 맡고 있었는데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고재라는 인물이 원숭아의 상관으로 새롭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원숭아를 견제하려고 진짜 나머지 병력들을 싹 다 빼가지고 산해관 안쪽으로 들여보냈고 지금 현재 영원성만 딸랑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르하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대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온 건데 아시다시피 현재 후금의 칸인 누르하치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용사이자 백전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영원성을 지키는 원숭아는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책상물림. 사실 뭐 그냥 밀덕이에요. 그냥 밀덕 정도 수준이었고 심지어 병력도 2만여 명 정도로 수적으로도 열세였어요. 이것도 참 기묘한 일이죠. 그래도 그동안 명분이 수적으로는 우세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적으로조차 열세인 그런 상황이란 거죠. 마치 일본에서 이제 도쿠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리하고의 승부를 좀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천노장, 누르하치, 여기가 이제 도쿠가와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물림에다 실전 경험 없는 원숭아, 여기가 이제 히데요리 포지션인데 과연 이 영화성 전투도 오사카 공방전처럼 결말이 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누르하치는 영원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해관으로 이제 향하는 그 통로까지 차단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산해관에서 지원군이 온다 할 경우 이를 바로 이제 제압을 할 그럴 준비까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영원성을 고림무원에 빠뜨린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누르하치는 공성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원숭아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후궁군은 무려 20만에 달하는 대군이다.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당장 항복을 해라. 라고 그렇게 먼저 엄포를 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원숭아는 여기서 침착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후궁군이 20만이라고 이렇게 허풍을 쳤지만 실제로는 한 16만 정도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전투 요원들 빼면은 진짜 전투 요원은 아마 10만 이내일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후궁군의 핵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 8기. 만주 8기가 대략 몇 만쯤 나온지는 대강 알 거 아니에요, 원숭아도. 그래서 진짜 주력은 아마 6에서 많이 잡아봐야 8만일 것이다. 근데 왜 저렇게 누르하치가 20만이라고 허풍을 치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누르하치도 장기전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단기 결전으로 끝내고 싶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렇게 허풍치고 엎어놓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빠르게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숭아는 누르하치가 지금 현재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간파를 하게 되죠. 원숭아는 이런지하에 항복을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홍위포를 발포를 합니다. 이때 당시 영완성에는 약 한 10여 문 정도의 홍위포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자, 홍위포를 발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결사항전 의사를 보여준 거죠. 자, 근데 이때 후궁군이 영완성에 홍위포라는 신무기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영완성을 포기하고 있던 후궁군이 대략 이제 오리 안쪽으로 그러니까 오리니까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2km 정도죠. 2km 정도 범위 쪽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후궁군의 포위망 2km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대포의 사정거리는 2km 정도였어요. 동아시아에서 사용했던 대포의 사정거리가 대략 한 2km에서 조금 많이 나가면 이제 한 3km까지 나갈 수 있는데 한 그 정도 내외였다는 거죠. 하지만 홍위포는 무려 5km까지도 날아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는 최신형 화포였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홍위포가 발포를 하면서 이 후금 입장에서는 사정거리 밖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홍위포가 10여 문 정도였을 것이고 이게 뭐 연사 속도가 분당 몇 발씩 쏘는 것도 아니니까
장전하고 쏘고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금군이 입었던 피해는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후금군은 예상 밖으로 사정거리 바뀐 줄 알았는데 포격이 날아오니까 여기에 좀 당황을 해가지고 허겁지겁 진영을 철수해서 후방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포위망을 또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제 모양 빠지는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누르하치하고 원숭안의 첫 대면은 원숭안의 기선 제압으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의의 일격에 당황한 누르하치는 서둘러서 군을 재정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원성을 향한 공성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본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24일이에요. 24일 새벽에 후금군이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먼저 기습 공격을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후금군은 영원성의 남쪽 방면을 공격을 해왔는데 아마도 이제 새벽이니까 아직 동이 터오기 전이고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새벽 한 3시쯤 가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늘어질 시기죠. 3시, 4시, 5시 이때가 가장 크게 이제 방심할 시기인데 바로 요 늘어지는 타임을 골라가지고 대대적으로 기습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성벽을 넘어가자 라고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요. 이런 걸 놓고 보면 누라치가 좀 확실히 조급하게 굴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엿볼 수가 있죠. 하지만 명군은 후금군의 기습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명군이 사용하는 각종 화력에 밀려서 후금군은 큰 피해를 입고서 결국 이 기습 공격을 실패로 돌리게 됩니다. 자, 이 야심찬 기습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누라치는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공성전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성 병기들 그리고 방패수들을 앞세워가지고 명군의 화력을 막아내면서 다시금 성을 공격해 들어갔다는 거죠. 뭐 일부 병사들은 사다리를 들고 성을 넘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일부 병사들은 충차 같은 걸 동원해서 성문을 뚫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일부 병사들은 성 밑을 파가지고 그 성벽 밑돌을 빼내서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을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명군은 당황하지 않고 각종 화기들을 시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후금군의 공세를 차근차근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명군은 아주 전형적인 수성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특히 영원성 공방전에서 맹위를 떨친 것은 홍위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영원성 전투가 결국에는 명군이 이기는데 이게 홍위포 때문에 이겼냐 하면은 홍위포만 가지고 이긴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당시 홍위포의 숫자는 한 10여 문 정도였을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서 후금군을 제압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때 홍위포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홍위포가 어떤 점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냐면은 후금의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발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갖다가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후금군이 동원한 각종 공성 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홍위포가 야무지게 해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진주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진주성 전투 때도 일본군이 사용하는 각종 공성 병기들을 조선군의 총통이 파괴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전투 양상이 여기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위포의 화망을 뚫고서 접근한 후금의 병력에게 원숭아는 각종 인화성 폭발 물질을 이용해서 적의 병력을 전소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기름을 들이부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화약을 던져가지고 화포로 던져놔서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기록에 따라서는 이때 당시에 지뢰 비슷한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지뢰의 시조격이 되는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의 병력들을 차단하면서 철통같이 성곽을 사수해 나갔다는 거죠. 당시 조선의 역관이었던 한원이라는 인물이 영원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명예 사신으로 갔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영원성에 머물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전투에 휘말리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원이 당시 이제 정황을 나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연려실기술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역관 한원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마침 숭안을 만났는데 자, 영원성이 이제 머물게 됐던 거죠.
승환이 기뻐하며 사신에게 한원을 빌려달라고 청하여. 그래서 이제 한원을 좀 잠깐 좀 자기 곁에 머물게 해달라. 아마 이제 조선 사신 중에서 그래도 한 명 정도를 빼가지고 이 전투를 갖다 참관을 시켜서 뭔가 좀 조선 측에도 여러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시키고 확실하게 이제 이 전쟁에 조선이 끼어들게 할 목적으로 아마 그런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근대 전쟁을 보면은 다른 나라 이제 전쟁 참관하기 위해서 군사 고문단들이 파견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좀 그런 개념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한원이 그 전투를 목견하였는데 숭안이 군사를 지휘하는 것은 비록 알 수 없으나 군중이 매우 고요하고 숭안이 두세 명의 망류와 서로 환담을 나눌 뿐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원숭안이 도저히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침착하게 적을 막아내고 있다라고 한원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적이 습격해 온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승환이 기마를 타고 망루로 가서 한원 등과 함께 옛 역사를 논하고 그를 이야기할 뿐 조금 더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상당히 좀 태연하게 행동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대포 한 방을 쏘니 포성이 천지를 뒤흔들므로 한원이 무서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자. 그러니까 이제 한원은 겁을 먹어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원숭아는 조금 더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한원도 실전이 처음일 것이고 원숭아도 처음일 것이고 두 사람 또 이제 문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원은 이 대포 소리 듣자마자 바로 패닉에 빠졌는데 원숭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타고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오히려 승환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적이 왔다 하면서 이제 전투 지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진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한원이 원숭환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영원성에서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신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후궁부는요, 평지에서 기병전만 잘하는 군대는 아니에요. 이제 나름 제법 공성전도 그럴싸하게 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후금이 요동 일대를 석권을 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족들을 대거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후금군도 이때 흡수하는 한족들을 토대로 제법 공성전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후금의 공성전이 절대 허접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숭아는 홍위포의 위력에 더해서 각종 화기들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시적절하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금군을 고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후금은 평지에서 기병전만 잘하지 공성전은 젬병이다. 그래서 저렇게 후금군이 밀렸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무렵이 되면 후금군이 제법 공성전을 할 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금군을 고전하게 했던 것은 원숭아니 이 문명국가 특유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막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철통같이 영원성을 사수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명분이라고 해서 이 전투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숭아니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하면서 전투를 지휘를 하긴 했지만 후금군 또한 결사적으로 성벽을 오르려고 했고 아무래도 명군 입장에서는 제대로 후금군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원숭아니 지금 최고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진도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 지휘관이 후방에 앉아가지고 병사들한테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병사들이 불안감에 빠질 정도로 당시 명분의 사기가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원숭아니 최전방에 나가서 진도 지휘를 해야지만이 이런 활약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숭아니 최전선에서 지휘를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을 정도로 명군 또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명군은 원숭아의 지휘하에 철통같이 성벽을 지켜냈고 결국 후금군은 많은 피해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군을 물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24일에 벌어졌던 공성전은 일단락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5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25일 오후 무렵에 후금군은 다시 한번 영원성 공성에 돌입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전날 명군의 활약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누라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싸리 이번에는 오후 늦게 공성전을 시작해서 야간 전투까지 끌고 가자. 왜냐면은 밤이 되면은 아무래도
시야가 어두우니까 명군의 장기인 화기가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뭐 좀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성전에는 누라치가 직접 진두지휘를 할 정도로 전투를 독려하게 되었고 그 정도로 후군군은 결사의 각오로 공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라치 입장에서도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산해관으로 갈 수가 없고 산해관을 뚫어야지만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수건인 중원 공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영원성을 반드시 함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후군군은 칸이 직접 진도지휘를 한 보람도 없이 전혀 진도를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러치가 계획한 대로 전투는 야간까지 지속되긴 했지만 저 괴물딱지 같은 영원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후군군은 이번 전투에서 장수급 4명을 비롯해가지고 중간장교한 4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되고 이게 전사 기록이 좀 서로 다른데 후군 측에서는 수백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 측에서는 수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중간 정도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천여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면서 후금은 크게 패퇴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천여 명도 절대 적은 건 아닌 게 만주 8기 병력 규모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당시 실제 후금군은 약 한 6에서 8만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에서 8만 중에서 1, 2천 정도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 절대 적은 피해가 아니죠. 자, 이래서 많은 사상자가 난 데다가 공성 병기가 또 홍위포에 맞아가지고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자 누라치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공성전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성을 공략할 방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후금의 체제가 좀 불안정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특히 8기군의 피해가 크게 될 경우에는 체제가 불안정한 후금으로서는 이거 잘못하면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누르하치는 통한의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영원성 공략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야말로 이제 미라클이 일어나게 됐죠. 책상 물림, 백면서생이었던 원숭아니 역전의 용사인 누르하치를 이긴 거였어요. 마치 이게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은 그 삼국지에서 벌어졌던 일흥대전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일흥대전 당시 동호회 대도독으로 올라왔던 육선 또한 실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백면서생이었죠. 그에 비해서 유비는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연거리였고 그동안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근데 그런 유비를 일흥에서 결국 육선이 대파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영원성 전투의 결과는 이게 단순하게 명군이 후금군을 막아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후금의 공세를 저지한 거는 웅정필도 한번 했어요. 근데 웅정필은 이렇게 대대적인 전투를 했다라기보다는 계속 소규모 국지전으로 후금의 도발을 막아내면서 자신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쳤죠.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붙어가지고 명군이 통쾌하게 승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로 인해서 후금군은 물리적인 타격도 받았지만 심리적인 충격 또한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최초의 패배였다는 거죠. 그동안 허접하다고 생각했던 명군한테 겪었던 굉장히 치욕적인 패배라는 거예요. 자, 누라치. 당연히 여기서 이제 통탄을 하게 되죠. 누라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25세 때부터 몸을 일으켜가지고 전장을 누빈 일에 접은 적이 없었는데 고작 저 성을 하나 넘지를 못하고서 물러나다니 이거 정말 치욕 중인 치욕이다 라면서 매우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라치가 너무 이렇게 통탄을 하면서 물러났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설도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냐면은 누라치가 영원성 전투에서 홍위포 포탄에 맞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홍위포 포탄에 맞았으면 아마 죽었겠죠. 직사를 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전투를 통해서 누라치가 적어도 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병을 얻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영웅인 누라치가 이 영원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번 후금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